아이고. 전 어,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저는 좋고요. 제가 2008년 몇 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2008년에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우리가 겪으면서 거기 이렇게 유모차 타고 이렇게 아이 태워가지고 나온 부모님들, 청소년 여자애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에 이게 각자가 다 자기 목소리를 내가 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플랜카드처럼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주체화된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운동을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나 혼자 그냥 이거 하다가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혼자라도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힘을 굉장히 많이 얻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별로 그렇게 그거보다는 우리들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30분 가급적이면 조금 줄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공론장 활동, 공론장 운동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좀 짚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피곤하시긴 하지만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이 공론장 운동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우리들 관심은 항상 현장에 있고 실천에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형성해내는 것에 있잖아요. 예.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10시간을 앉아있든 뭐 100시간을 앉아있든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어떻게 현장에서 검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 5가지 꼭지로 말씀드릴게요. 주권의 개념과 의미, 공론장 개념이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또 주민공론장은 그 가운데 뭐고, 이걸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특히 오늘도 얘기 많이 한 우리가 주민과 행정,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관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마을 활동이라든가 주민자치회 활동이 많으니까 주민과 행정 관계를 어떻게 재편해 갈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론화, 공론 이런 말들 쓰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중에 떠들고 있는 공론화라고 하는 말은 전면적으로 저는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뀌는 것을 급진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단어가 좀 급진적인 것인가요? 필요성과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은 여기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거 제가 올릴 거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주민을 거주자, 레지던트, 그 다음에 주민을 어느 곳에 주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다 갖고 계신데 주민등록증에는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자 여자인지 그 다음에는 어디 사는지가 거기 다 박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 권력이 우리들 삶의 뿌리까지 다, 개체까지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 관리 대상이죠. 그리고 그 관리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강압적인 것뿐만 아니라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타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들 삶을 철저하게 이렇게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은 권력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또한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하죠. 저는 이런 그 기존의 주민 개념은 원칙적으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운동의 측면에서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이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인 것이죠. 이거는 통치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삶의 주체이고 관계 형성의 주체다. 이렇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 개념의 한계인 이 생활세계 주체라는 의미가 없고 또 자기 삶의 구성적 주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권 권리 행사의 주체라고 보지 않죠. 주권 재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민들은 다스림의 대상에 지나지 않잖아요. 통치 대상이라는 의미죠. 특히 이렇게 자율성, 자기 통치, 민주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통치 아닙니까? 자기 통치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삶의 구성적 주체이면서 자율적이고 자기 통치의 정치적 주체라고 하는 의미로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건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상도 많이 변화가면서 이제 국가주권보다는 시민주권, 더더구나 삶의 주권, 생활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민주권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한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영토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세계화되고 세방화되고 이러면서 영토주권보다는 삶의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가 뭘 포함시킬 필요가 있냐면 여태까지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치하는 것을 실제로 주권, 국가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했다면은 향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권력을 형성해가는 자율적이고 자기 통치를 해가는 사람으로서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로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민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생활의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공간 초월적인 주권자. 우리가 주민이라고 할 때 이전에는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면, 물질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겼다면, 우리는 지금 세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하고 로컬한 것이 이렇게 얽혀 있는 삶 속에서 아까 뭐 기후 변화 말씀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구적인 문제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제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주변에도 와 있는 것처럼 이게 물질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용 중심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제와 문제 해결 중심의 협력과 연대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 시민주권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시민주권은 서구에서의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구 근대국가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그 부르주아지 중심의
이런 그 주권 세력을 시민 주권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는 시민 주권이 국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건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제적인 정세하고 엘리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당시에 또 부르주아지들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는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로 나타났다가 87년 이후에 소위 그 이전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민주화 세력들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서 민주국가 만드는 운동으로 운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민 자체가 시민화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대학생 뭐 기타 등등 운동권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시민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표방한 운동이 시민주권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의 주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민주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시민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충. 그래서 시민을 뭐 발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국가주의라고 하는 그걸 이제 이데올로기적 장치 뭐 이렇게 표현하는 철학자들도 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주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국민이라고 하는 게 내셔널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덩어리, 알갱이가 확인되지 않는 덩어리. 그런가 하면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는 근대국가 형성의 주체라고 하는 주체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민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뭐 경실련이라든지 뭐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주로 엘리트들이 만든 시민단체에 의해서 주로 국가정책 또는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권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해왔던 그런 권력운동을 시민운동이 해왔던 활동을 시민권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근본적이고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민은, 삶의 주체들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주민을 어떻게 시민화시킬 것인가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민주국가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국가 정책에 반영할 것이냐, 또는 그런 것을 실현하는 국가를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역시 시민운동 역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주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었다. 이 국가주의적인 편향성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잔뜩. 그래서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간에서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성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기후위기 같은 것은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삶의 공간에서 그 삶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얘기하는 공론장을 통해서 주권을 형성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삶의 세계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면 굉장히 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정치에 무관심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건 이제 정치적인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적인 개인들이 공적 인간으로 변천해가는 그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말 그대로 주민주권이 형성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주민주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19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뭐 이렇게 그 만민공동회라든가 뭐 무슨 YMCA라든가 이런 뭐 신간 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근대화 시민이 형성될 똥하다가 나라가 망해먹었잖아요. 그 맥을 이어가는 것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민으로 우리가 주민주권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한국 사회 제대로 된 주민이 정치적인 자각을 통해서 시민이 되는 첫 과정을 밟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 정의를 하면 이게 좀 복잡한데요.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적 영역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사인들이잖아요. 공통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뭐 소각장 문제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 송전탑 문제가 됐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일 수도 있죠. 공통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사안을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상호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감을 형성하고 여기만 끝나면 안 되죠. 그 속에서 이렇게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뜻도 생기잖아요. 뜻과 의지를 모아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론장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발적인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말이 빠져도 그건 제대로 된 공론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빼도 제대로 된 공론장이 아니죠. 공론장은 말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이 빠져도 그건 공론장이 아닙니다. 그냥 논쟁만 하고 서로 침투하지 않으면 상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상호 이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건 공론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타겟으로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건 공론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공간인 것이죠. 사회적인 공간이나 개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의정부 시민공론장을 했잖아요. 의정부 시민공론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의정부시에서는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시민들은 소각장 문제 해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생활 쓰레기 문제, 생활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거죠. 그럴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안을 형성해내는 것이 곧 시민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주민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당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다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인지 아닌지는 그 내용 속에 행정은요, 행정은 행정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론화든 공론장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는 겁니다. 행정이 주민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드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주민이 공론장을 만들 때는 행정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공간을 우리 스스로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는 있으되, 그 안에는 시민 공론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이게 뭐라 그랬어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이 속뜻이 없으면 그 공론장은 결과적으로는 행정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협력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런 공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만들 수 없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역에서 다 경험 다들 하셨을 텐데,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모이잖아요. 이전에는 신고당했어요. 그죠? 지금도요, 주민들이 스스로 모이면 쟤네들 뭐 하려고 하지? 라고 의심해요. 그리고 행정이 굉장히 싫어해요. 소각장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논의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면 그런 거 왜 만드느냐고 물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행정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완전히 이렇게 세뇌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부 개별적으로, 삶의 뿌리까지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관리, 통제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대고는 5 담당제 국가, 뭐 독재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통반리가 5 담당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봤어요? 행정의 말단으로서 행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행정 권력과 관계를 맺어갈 것이냐, 어떻게 주민 권력을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우리가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참 앵간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왜 나갔나? 이거 빨리 좀, 이거 빨리 끝내라고 지금. 네. 자, 이거 관리하는 분이 사라지니까 이거 끄고 사라졌나 봐. 그러니까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끄고 갔다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네 지금. 여기 좀 켜주세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일부러 행정기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력이라는 말을 쓰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행정권력은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과 같은 현대국가에서 질서를 한 개인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조직이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근대의 산물이에요. 뭐 베버 같은 사람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권력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행정 권력은요,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그 내용을 구성한 사람들이 위임한 내용의 집행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요, 주민이 어떤 내용을 형성할 때조차도 다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삶을 전일적으로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 삶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전체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87년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앙정부는 상당히 절차적으로 민주화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은 여전히 전체주의적인 체제 속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법과 행정과 입법이 그냥 하나로 뭉쳐있는 것을 다른 의미로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 의식의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이 전일적으로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과의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냐면 행정은 행정으로서의 역할, 행정이 해야 될 것은 의회를 통해서든지 주민을 통해서든지 결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주민들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대화도 하고 뭐 갈등 해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집행 권력을 잘 행사해야 되는 것도 행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잘 모아서 이것이 말 그대로 법과 제도가 잘 구비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방해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소위 대의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생활을 하고 뽑아놓은 사람들 당신들이 좀 제대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한테 잘 줘가지고 잘 이렇게 되게끔 해라. 그리고 우리는 삶에 좀 충실할 테니까 너네들이 좀 해라. 그런데 이게 지금은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는 대표성이고 하나는 탁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미 수직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 민도가 높아지고 다 지금 막 다 대부분 대학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화 사회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해지고 이러면서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뭐 여러분이나 뭐 여기 있는 우리 최 선생님이나 국회의원보다 못해요? 훨씬 더 잘할걸? 우리 김인정 선생님 정도 되면은 뭐 시장 내일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동의한다잖아요. 예. 네. 박수로. 시작된 거야, 이제. 그래서, 대의제도 필요하고, 관료제도 필요하죠. 대의제나 관료제가 취약한 나라들은, 아까 우리 조분회랑 읽었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세계 나라들 보면, 이게 국가 질서가 없는 나라들은 오래 못 가요. 또 번영하지 못해요. 망해 먹어요. 질서가 없으면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질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질서가 민주적인 질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민주적인 정당성은 이전에는 그냥 내가 뽑아놓은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뭘 하든지 위임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우리가 재해석해야 될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요구가 제대로
제대로 된 논의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행정, 제대로 된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공론장을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법과 제도에 필요한 민주적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저성장 문제, 또 기후위기 문제, 인구 문제, 지방 소멸 문제, 하여간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요, 우리들의 대표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탁월성은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화된 거예요. 세력화되고 말 그대로 기득권화됐단 말이야.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요, 어떤 운동 방식을 취한 거냐면 이게 동양적인 전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 또 문화적인 것도 있는데 사람을 잘 뽑으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사람 바꿔대는 일을 연락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사람을 선거 때마다 한 50%는 갈아대. 막 갈아대는데 사람이 바뀌어도 몇 번 경험했죠. 왜 소용이 없을까요? 왜 소용이 없을까요? 그 집단이 우리가 있잖아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민이고 시민인데 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A 집단이 좀 잘할 것 같으면 A 집단한테 표를 주고 A 집단이 못하면 에이 너네는 아니라고 B 집단에 주는데 이 A, B 집단이 하나의 기득권 집단이야. 기득권 집단 내에서의 변화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거는 실제로 본질적인 문제는 이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 간의 언밸런스, 절대적인 국가 권력과 굉장히 취약한 시민 권력 사이에 파워의 그 밸런스가 없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데, 문제를 집단 A와 집단 B의 차이가 있는 것이냐 또는 사람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요청하고 사람 바꾸되면 무엇인가 바뀔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가졌던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저항하고 문제 제기해가지고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으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내용을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제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내용을 구성해서 그 내용을 실제로 관철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을 갖고 만들어내지 않는 한 권력이 스스로 개각천선하거나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완전히 기득권화된 집단에서는 요구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사용될 뿐이지 그 이상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중요한 것은 그는 국가 권력과 주민 권력 간의 밸런스란 말이에요. 힘의 균형. 우리가 삼권 분립은 연락에 얘기하는데 삼권 분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통치 권력인 수직적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 권력과 실제로 삶의 주체들이 스스로의 내용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활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그 힘 간의 균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게 막 돈 버는 데 미치고 뭐 경제 성장률에 미치고 그래가지고 간쓸게 다 빼앗긴 거야. 응? 그냥 허덕이다가 전쟁 나가지고 허덕이다가 먹고 살게 해주니까 좋아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놨어요. 우리는 지금 상태는요, 우리가 오늘 공동체 얘기도 연락이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60, 70년대요. 60, 70년대에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이었어서 중국 같은 데하고도 상대도 안 돼. 이게 세계사적으로 없는 나라, 없는 현상이었을 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힘으로 달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거 막,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됐잖아. 막 세계 7위 되고 막, 무슨 뭐 10위 되고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건 분명히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대통령 때문에 그랬대. 대통령, 물론 지도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는 얘기를. 또 뭐 정주영 같은 탁월한 뭐 이런 경영인 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리더들이 뭔가 자원을 동원하고 써먹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활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을 것 같아. 그게 뭐였냐면 우리 공동체 파괴 효과야. 그게 우리가 있잖아요. 6.25 이후에도 마지막 남아 있었던 것이 삶의 영역이었어. 가족의 영역이었었고, 동네의 영역이었었고, 마을의 영역이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랜만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본데이지라고 그래가지고 결합 에너지야, 결합 에너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결합 에너지야. 그래서 이웃집이 굶주리면은 내비두면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밥 좀 살잖아. 그 사람이 또 농사지면은 또 내가 굶을 때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가난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의 경제 발전, 그 자본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공동체를 찢어내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다 뿔뿔이 다 도시 가가지고 노동자로 일하고 또 식무로 일하고 다 이렇게 공동체가 다 파괴됐잖아. 그렇다고 뭐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민사회에 남아 있었던 마지막 에너지까지, 주민사회에 있었던 마지막 에너지까지 내어가지고 국가 건설하고 자본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완전히 개털이 됐다 이거야. GNP는 뭐 3만 달러 어쩌고 저쩌고가 됐는데 우리 삶의 영역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안해졌고, 공동체,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조차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가족조차도 해체되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헐벗은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삶의 영역을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삶의 영역을 복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뭐 직접민주제 하자고 하면 직접민주제가 됩니까? 뭐 비례제 더 높이자고 요구하면 비례제가 돼요? 제가 그 3번에 걸쳐가지고 야, 저 새끼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한 경험이 국회에다 대고 한 번은 헌법 개정 기본권 그 중심의 개헌을 해야 된다고 헌법 개정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 국회 뭐 자문위원도 하고 그랬어서. 응? 근데 다른 건 다 해도 기본권 강화와 관련된 개헌은 누구도 관심이 없어. 헌법 개정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죠. 여러분 잘 모르시나? 우리는
우리 국민은요, 얼마나 한심하냐면,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 그걸 우리가 바꾸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국회의원들만 갖고 있어요. 이런 역 같은 나라는 세계사에 없어. 원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법을 우리가 바꾸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차 없어, 우리한테. 근데 하여간, 그래서 헌법, 개헌할 수 있는 권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 내각제니 질환이니 뭐 권력 분립을 권력 구조 요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거 안 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이게 국민의 지금 그 표의 등가성이 지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49대 51이면 다 날라가잖아, 49가. 이건 표의 등가성이 안 맞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선거법 개정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라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 안 하잖아. 또 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뭐 이상한 정당 만들고 뭐 무슨 이렇게 괴물 정당 만들고 그러잖아. 안 하잖아. 세 번째, 여러분도 다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하시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의 핵심이 뭐야? 주민자치회의 법적인 안정성이란 말이야. 구성의 안정성. 근데 재작년에 뭐 무슨 주민자치법 전체 변경안 만들면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내용만 쏙 빼죠. 그게 권력의 본질이야, 여러분. 절대로 권력은요, 자신의 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아. 요구하고 요청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권력에 답할 수 있는 것은 권력으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걸 권력의 감수성이라고 내가 이름 붙였어.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는 없어요. 왜 없나 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헌법을 그게 시발은 어디서부터, 외국에서는 다 민주국가에서는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단 말이야. 시민들이 구체제에 저항하면서 헌법을 만들잖아요. 새로운 국가에 대한 이념을 담은 것이 헌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외국의 헌법은 그 헌법 속에 피와 이렇게 눈물과 이렇게 살이 막 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 그냥 우리나라 헌법이요, 1948년 8월 헌법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헌법이었어서. 제일 좋은 헌법, 실제로.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있었던 가장 좋은 헌법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예. 근데 그 헌법의 내용을 아는 국민은 하나도 없었어요. 헌법을 5월 10일 날 발기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7월 17일 날 그 정관을 만드는데 헌법안을 만드는데 이게 헌법에 관한 논의를 딱 1개월 10일 정도 했어. 근데 1개월 10일 동안도 그 헌법 개정안 만든 몇 놈밖에는 내용을 몰라서 겨우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 할 것이냐 인민으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벌써 북한에는 인민 관련된 공화국의 그 그림이 헌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3월에. 그거 가지고 또 이승만한테 또 그냥 내가 수반으로 할 것이냐, 이승만을 미국식으로 대통령으로 할. 이거 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그냥 헌법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유진호안이 그냥 받아들여졌어. 그러니 거기에 무슨 국민이 어딨어.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계속 국민 동원 체제, 무슨 전쟁하고 이러면서 방공으로 경제 발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동원 체제가 계속 유지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주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계제가 없어서. 있었어, 몇 번, 4.19, 무슨 유월항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독재국가에 대한 문제의식. 오랫동안 한 놈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군주제에 대한 저항 정도야. 그죠? 오랫동안 한 놈이 해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그런 주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감각조차 못하는 거야.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다 사라졌어요. 다 모든 것을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에 노인회관 하나 놓는 것조차 또 우리 동네에 자율적인 모임 하나 만드는 것조차 행정에 얘기를 해야지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현실이야. 현실이에요. 철저히 이게 한때는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세상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강력히 남아있는 그런 국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철진한 망령이 역시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관념을 뜯어내지 않으면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생기지 않아. 이걸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 돼. 언제 어떻게 뜯어질까요? 어떻게 뜯어질까? 어떻게 뜯어져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뜯어냅시다, 박수 쳐요, 이렇게 뜯어집니까? 그거는 언제 뜯어지냐면 부딪혔을 때야.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 오면 어떤 사람들은 야, 행정하고 일 못 해먹겠어, 그 더러운 놈들, 그냥 우리끼리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심정은 이해가 가지.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수모를 당했으면 그럴까.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의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행정의 도움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열어놓고 해야 돼. 주도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은 이렇게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래.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행정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마탱이가 갔는지 이게 약간의 지금 틈새가 생긴 거야.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틈새가 생겼어. 민간협력이라고 하는 틈새가 왜 생겼는지 알아요? 무슨 거버넌스 협치, 무슨 사회적 경제, 저는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이거 다 민간협치라고 하는 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네 이거 역시 우리 최 국장님이 최전선에서 금방 자기네들이 못해. 지금은요 힘빨이 딸려서 못해요. 옛날처럼 그 국가가 옛날과 같지 않아요. 옛날은 국가가 절대적이었었다면 지금은 자본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그래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1번 타자가 자본이고 2번 타자가 국가인데, 이게 국가가 그래도 좀 체면을 세우려면 국민의 힘을 받아서 버텨야지 자본한테 안 넘어가는 정도라고. 자본이 그만큼 세졌어요. 자본이 다 날개를 달고 다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막 떠들어, 막 엄청 막 뭐라고 그래. 근데 이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진물을 시키지 않으면 이걸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야, 공무원 줄여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유사 이래에 처음으로 자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국가 위기라고 표현한다. 근데 하여간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거야. 자본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는 자본한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회야. 그런데 얘네들이
협력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면서 협치라고 얘기하고 통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역시 우리 주민들이 이게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의식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협치를 한다고 하면서 관리의식, 관료의식, 주인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실제로 일을 하면 다 상전 노릇을 하려고 그래. 다 이렇게 다 지시하려고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얘네들 스스로 지네가 그런 관료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새끼들 저렇게 왜 저렇게 이렇게 답답해하죠. 근데 지가 지 죄를 모르는 거야 원래. 자고로 모른다니까. 우리가 우리 부족함을 잘 모르는 것처럼요. 저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관료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걸 몰라. 왜냐하면 늘 그렇게 살아왔고 늘 그걸 교육을 받아. 걔네들은 교육을 엄청 받아요. 관리체제하고 교육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저쪽도 바뀌어야 되고 이쪽도 바뀌어야 돼. 바뀌려면 충격이 필요하지. 충격이 어디서 생기냐면 만남 속에서 생기는 거야. 만나야 돼. 민간협치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잽싸게 가가지고 만나야 돼. 만나서 서로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 거기에 흡수돼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행정이 계속 부풀어 올라. 계속 부풀어 올라요.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업은 직영으로 하겠대. 왜냐하면 노하우가 생겼어. 아, 저 새끼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노하우를 그쪽에다 오히려 전달해 준 거야. 이쪽은 완전히 개박살 났는데. 결국은 협력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시켜 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결국은 행정 권력,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삼권의 그 분립만 견제와 뭐 균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99.9대 0.1 정도나 될까? 절대적으로 취약한 거야. 근데 이 취약한 거는 요구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하고요. 전략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전략은 뭐 다른 게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공론장을 만들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이나 국가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또 시민사회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날 때 요 만나는 공간 있잖아요. 이게 뭐 무슨 소각장을 위한 것이든 뭐 지역 복지를 위한 것이든 뭐 어떤 문제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잖아. 그러면 최소한 이 만남의 공간 자체는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율성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건 깨야 된다는 거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이 공간만큼은요. 행정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또 시민사회나 개인이 이 공론장을 쉽게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 공론장은 공론장 내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용을 구성하고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공간을 계속 확대시켜 가야 돼. 지지고 볶고 뭐 하든 간에. 그리고 이 공론장은 당연히 열려있는 공간이지만 이 공론장은 일정한 질서와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공론장의 자율성이야. 공론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론장의 자율성과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하고서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나는 공론장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론장은 필요해요. 민간협력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근데 그냥 몸만 대주는 식의 공론장이나 민간협력은 하면 안 돼.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략은 두 가지야. 하나는 그렇게 만나는 공간은 자유롭게 만들어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자유로운 만큼 쟤네도 가져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생기는 게 있는 거야. 우리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 자율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는 이건 우리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요, 손가락질 하는 데는 굉장히 능해. 어드보커시도 굉장히 능해.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역량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거는 행정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논의를 실질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숙고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상호 이해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공론장 속에서 내용과 의지를 형성하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 돼. 그 능력 역시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주지. 민주시민교육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뭐 용역 줘가지고 그게 만들어질 것 같아?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 스스로 삶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경험을 하고 또 성찰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키워가야 돼. 공론장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는 공론장에서 끊임없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고 또 공론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결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토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 교육 공간이 아니라 학습 공간이에요.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론장은 끊임없이 확대시켜 가야 되고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논의를 활성화시켜 가는 거. 이거는 만남의 공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만남의 공간 내부에서 자율성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만남의 공간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숙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공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의 자율성을 이 자율성은 구성, 운영 모든 부분에서의 자율성이죠. 행정이 함부로 못하게끔 또는 민간 단체나 소수의 인간들이 공론장을 쉽게 침탈하지 못하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해나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공론장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로 했던 거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 보장받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론장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돼. 이게 공론장 기본적인 조건 아니야. 그 다음에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지. 그 다음에 용역에 의존하지 말아야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쓰리 쿠션 하는 거 아니에요. 간접 지배, 간접 통치하는 방법이잖아. 용역하면 안 돼. 실무는 공무원한테 맡겨야 돼. 저 5가지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의 활성화를 위한 또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전 논의를 활성화해야 돼. 사전 논의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는 이게 다양한 사람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공론장은 주민이든 누구도 배제하면 안 돼. 누군가를 배제하는 경우에 그건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열린 공간.
아까 그 우리 정성훈 박사님 얘기하잖아요. 퍼블릭 스페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의 영어 뜻은 웨펜들리 카이트라고, 웨펜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이라는, 공론장이라는 말 자체가 오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공개한다, 투명화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전 논의를 활성화해야 돼. 사전에 의견이,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자기하고 가장 의견 차이가 큰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논의 의제도 정하고 기본적인 방법도 정해야 돼. 사전 논의를 활성화해야 되고 운영 규정을 작성해야 돼. 이제는 운영 규정, 회의를 하려면 운영 룰을 만들어야 돼. 이제 더 이상 그 헌법 만들고 70년 이상이 지났는데 헌법 만들어 보지 못한 사람의 티를 내면 안 돼. 국민의 티를 내면 안 돼. 작은 공간에서부터 룰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룰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질서를, 왜 행정이 왜 이렇게 하냐고 할 것이 아니라 룰을 만들면 돼. 같이 모여서 우리 공론장 룰을 우리 스스로 논의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그 힘이 결국은 헌법을 만드는 힘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 힘이 없으면 헌법도 못 만드는 거야,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룰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토론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야 돼. 이게 토론을 너무 안 해봐가지고 우리는요, 이게 너무나 오랜 동안, 몇백 년 동안 이게 토론이라고 없는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지시와 통제와 복종과 지배와 복종만 존재하는 사회 속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토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토론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 토론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픈 게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만든 이 어마어마한 지옥 같은 속으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내가 그게 걱정이야. 그 시스템을 쉽게, 우리 스스로 기존의 수직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으면요, 그 시스템은 계속 간다니까. 그러면 젊은 애들이 계속 빨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지옥 속에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지옥 속에 계속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야 돼. 이 수직적인 그 토론 문화, 그 대화 문화, 뭐 이런 거를 깨버려야 돼. 우리가 얼마나 토론을 못하는지 그 성찰을 해야지 돼. 우리가 진짜로 잘못해. 하여간. 근데 토론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바로미터가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쟁점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지금 공론화 어쩌고 저쩌고 정부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꽝이야. 거기 쟁점이 없어. 그리고 심도 깊은 토론이 없어. 대신에 뭘로 대체? 그 빈도조사로, 선호투표로 대체. 선호투표는 대의제의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공론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론장은 쟁점이 존재해. 차이가 있는 건데, 사람들 사이에. 그 속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려면 쟁점이 존재하고 그 쟁점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야죠. 그렇잖아요. 그 논쟁 속에서 나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이 확인이 되면서 다르지만 그 다른 점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식함으로써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과정이 없이 무슨 힘이 생겨. 다 꽝이지. 다 꽝이야, 다.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합의될 수 있는 것과 합의될 수 없는 것이 가려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론장 한다고 하면서 뭘 결정을 했어. 근데 행정이 야, 그게 무슨 소리 하고 훅 밀면 훅 밀려가는 공론장 많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결정 과정에 그런 의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의지가 어디서 생기냐면 그 논의 과정에 그 말 그대로 진정성, 진실성, 정당성에 의해서 그 힘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생. 근데 그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과 그 속에서의 차별성과 동일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인정되는 거라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인정할 수 있잖아. 충분히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이해했다면. 그런가 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거지. 동의할 수 없는 영역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실제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쇼야.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건데요. 많은 경우에 합의에 대한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사회 같이 굉장히 그런 위계적이고 수직적이고 관료행정에 이렇게 관행이 이렇게 강한 데서는 저 합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야. 오히려 차이가 부각되고, 이렇게 대립선이 명확해져야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분명해지는데, 그 명확한 선을, 갈등의 구분선이라고 표현하는 이 선이 분명해져야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분명한데, 그 자체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합의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공론장은 뜻과 의지를 모으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합의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정부 소각장이 여러 가지 소각장 사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저거를 앞에서 공론장의 자율성과 토론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 실제로 테스트를 한 거야. 테스트를 했더니 저게 되더라고. 저렇게 되니까 상당히 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율성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자율성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의정부 소각장 하면서 항상 가장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게, 내 밑에는 8명의 공무원, 나는 8명의 공무원을 부려먹었다. 8명의 공무원. 걔네들은 다른 일 못하게, 또 시흥에서도 3명의 공무원을 부려먹었다. 용역 같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죠. 이렇게 하자고 김천에서 얘기를 하니 김천에서 하겠어. 그 회사가 하겠어. 당연히 안 한다. 작전이 노출됐어요. 작전이 너무 노출됐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할 것이 없는 게요. 국가는 가면 갈수록 위기 상황에 빠져요. 왜냐하면 세상은 훨씬 더 다원화되고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요구는 훨씬 더 거세질 것이고, 국가를 존립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끊임없이 협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여유를 가지고 저 국가와 저 행정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를 좀 느긋하게, 우리가 너무 손해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커지는 만큼 국가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좀 센 놈 물에다 넣어놓고서 거기다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물고기가 빠르빠르 타다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사회, 주민 권력이 쌩쌩해지면요, 국가도 건강해지는 거야. 서로 살라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민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만드는 작은 공론장일지라도 이 공론장에서 자율성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가 너무 길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주제는 뭐 대체로 지금 현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민간 협력이든 아니면 공론장이든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우리들의 논의 능력을 어떻게 이렇게 키워갈 것이냐, 뭐 그런 내용들이겠죠. 실천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범위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다들 하실 말씀이 다 계실 텐데 자연스럽게 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얼굴 표정을 다 보거든요. 근데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제일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는 사람이 우리 김천에서 오는 우리 함 선생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고개를 흔드셨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지 자 말씀 부탁합니다. 잘 이해 못한 거 맞고요. 다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다 옳다고 느끼는 것은 그렇기도 하지만 매번 고민하고 마을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만날까. 저희 지역은 김천이고 극보수고 저는 찐보수라서 되게 만나기 힘들거든요. 만나면서 얘기하면서부터 딱지 내 얼굴에 열이 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제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고 결국 막 목소리 높아지고 다음 얘기합시다 이러면 지 말만 하고 도망간다고 뒤에서 욕먹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대표님께 강의 들으면서 나를 좀 잘 다스려야겠다. 그러면 자주 싸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우리 시인님, 김시인님 열심히 듣는 척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에서 온 김선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듣는 척 했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저랑 같이 오신 최영일 변호사님이랑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상반기에 한번 오고 오늘 두 번째 왔는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하고는 되게 다르다. 그리고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활동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무척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어떤 행동들로 나의 생각들을 표현해낼 수가 이런 생각들을 잠깐 고민을 했었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직업이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반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이제 극보수인 김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충주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행동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일에 굉장히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제가 목소리 내고 싶은 일들에 가끔씩 그리고 어떤 때는 좀 가열차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목소리를 내는 장이 없고 또 스스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냥 어떤 관이 주도하는 그게 옳지 못한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제 부역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 되고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명 외에는 다 열심히 안 들으신 거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 선생님. 네. 우리 청년도. 네.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 이런 데서 한 말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럼 뭘 얘기해도 돼요? 뭘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은 자기 소개도 좀 하고. 네. 안녕하세요. 당진에서 온 인구호연이고요. 이렇게 공론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의 학창 시절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옛날에 아버지 사무실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보드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런 공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알바님. 자, 네. 그만하고 빨리 내려갈까요?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그래도 한두 분만 더, 예. 오조? 가만있어. 얘기 안 하신 분도 그래도 우리, 김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 예.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지금 평상시 같으면 벌써 얘기하셨을 텐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춘천에서 온 김혜경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사실 올까 말까 너무 많이 망설였는데 저희가 춘천팀 같이 오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약을 먹고 와서 병든 닭처럼 정말 하루 종일 졸았습니다. 그래도 놓치지 않으려고 문간에서 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역시나 이제 와서 포럼을 듣고 가면은 뭔가 되게 선명했던 것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표님 이제 도움을 받아서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쭉 해오면서 각자 아마 고민하는 지점들이 또 따로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직업은 지금 현재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공약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물론 당연히 이제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출마를 하고 싶으신 청년 정치인들이라든지 신인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고 정책적인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해가는 좀 그런 장으로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직 얘기 안 하신 분 우리 대전에서 오신 이 성함 연미경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앞에 분이 5시 반에 일어나서 오셨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저는 오늘 토요일이라 9시까지 자고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여미경이고요. 그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이제 공동 모임이 생겼는데 또 제가 생업으로 돈을 벌어야 돼서 참석을 많이 못했어요. 못해서 주말에 여기 일이 있어가지고 꼭 와야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서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용기 내서 왔고 그리고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되게 반가웠던 게 철학과 교수님이 공동육아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공동육아로 이렇게 사회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그런 케이스고 지금은 좀 개인적으로도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제가 공동육아도 뭐 10여 년을 거치고 또 주민자치 쪽에서 실무일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정말 정상적인 마을 공동체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또
또 돈 버는 일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병행하는 게 지금은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 발달장애인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인천의 최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네. 그래도 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최영희입니다. 저는 뭐 길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박대순 교수님 존경하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그러겠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늘 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저희 최세원 선생님하고 민혁기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문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서영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근데 또 대전 활동가들이 또 주말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못 오셔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정부 저기 소각장 그 공론장 할 때 갔었는데 너무 환대해주시고 잘해주셨던 감사했던 기억 덕분에 우리 김윤영 대표님이 그래서 저도 막 환대해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래서 오늘 소박하지만 생강청으로 네 생강청을 좀 제가 만들어서 좀 드렸고요. 저는 아까 마지막에도 저번 이제 공론장 여기서 이제 지속협에서 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모였고 학습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 박대순 선생님 처음 봤는데 오늘 또 들으니까 맞아 그때 그 얘기 했었는데 또 까먹었다가 또 네 상기하고 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 주제가 굉장히 사실 주민 권력과 공론장의 자율성 굉장히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 또 와서 처음에 우리 학습회했던 국가 이후에 가족 공동체, 네, 가족과 국가 이후의 공동체와 네, 정지아 작가님 책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고 잘 들었고, 네, 저희가 앞으로는 뭐 사실 아직 뭐 방향성은 잘 모르겠지만 학습회를 좀 더 꾸준히 하면서 네, 그 공론장에 대한 그 필요성과 꼭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까지 저희는 한번 가져가 보려고 네,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박태순 대표님은 너무 학습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하면서도 되게 굉장히 좀 어렵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읽느라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너네도 고생 좀 해봐.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나 혼자만 고생하기 아깝다. 우리 저기 PD님, 네. 제가 사실 여기 와 있을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여기 활동가 하시는 분들 면면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한 시민으로서 좀 든든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교수님 강의나 아니면 활동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참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저기 일산 고향 쪽에 사는데 그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에서 그 공론에 관련된 세미나 같은 거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공론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이미 이제 교육이 다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그럼 이거를 어디서 주최를 한 거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공론협회라는 곳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론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전화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는 일은 외주 제작사 PD고요.
그리고 뭐 여러 방송사에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해서 납품하는 사람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강연 프로그램을 한 1년 정도 YTN에다가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지식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론 쪽까지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대학원에서 이제 미디어와 여론이라는 강의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공론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 공론을 어떻게 하면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요즘에는 이제 SNS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에서 오늘 일단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두 분 더 말씀하실 분, 우리 하루 종일 방송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화성에서 오신 나중에 벼르고 뭔가 이건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끝마무리는 우리 진행자께서 해주시죠. 특별히 뭘 마무리를 네, 그래도 이렇게 멀리 각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오늘 그 한국공론포럼 2023 동계 워크숍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만큼 훌륭한 오늘 워크숍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끝까지 잘 참여해주시고 내일 또 좋은 걷기까지 참여하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